네, 안녕하세요. 예, 2025년도 상반기 원효학당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강대 김성철입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구준데 현장까지 들으러 오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원효학당은 이때까지하고는 조금 다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원효학당은 좀 교리적인 얘기 혹은 불교 문화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뤄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 물리학으로 보는 불교, 과학과 불교의 관계를 다루는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하면서 모셨던 양영진 교수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짧은 시간 못하신 얘기도 많고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도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과학과 불교에 관해서 자세하게 강연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모르는 것도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원효학당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양진 교수님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아마 유명하셔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도 과학과 불교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양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까지 서울대학에서 마치시고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학위 후에는 92년도부터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지금은 반도체 물리학부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편을 잡으셨고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전공은 양자정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뭔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마 요즘 최신 유행하는 무슨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식의 아주 최첨단 분야를 전공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 양자정보 이론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실험이 실측이 되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작년인가요? 바로 작년에는 AI 관련으로 해서 두 분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었죠. 그래서 첨단 중에 첨단을 걷고 있는 분야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유학 생활에 불교를 만나셔서 그때부터 불교에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학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한 책들도 많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산하대지가 잠비치다 하는 이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으로 세상복이라는 책도 불교와 과학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관련 책들을 써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대우학술청수에서 나온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으로 또 쉽게 소개해 주신 책 중에 양자, 정보,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폭넓고 특히 불교 쪽에 조예가 깊은 많은 글들, 강연들을 해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많은 질문 이렇게 해서 풍성한 배울 것이 많은 그런 강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양영진 교수님 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불교, 양자역학과 상대성으로 보는 연기와 무아의 진공묘유라는 주제로 앞으로 4주 동안 하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객관세계라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강의 소개하는데 나왔던 거 요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화엄의 삼조 스님이 현수 법장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법장 스님의 스승이 지엄 스님이시고 지엄 스님의 다른 제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의상 스님이신데 그 지엄 스님, 그러니까 일조는 뭐 두순 스님이고 지엄 스님이고 법장 스님인데 법장 스님이 불교의 전체적인 그 화엄 사상을 10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 오늘 시간이 뭐 충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10현문이라고 합니다. 그 10은 10가지, 현은 심현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깊이 현은 심현의 의미하는 걸로 깊이 현묘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자문에서는 이제 천지현왕이라고 해서 거물현으로 나오는데 그 현자는 이제 현묘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십현문이라고 하는 것은 십현 연기 무의 법문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면은 10가지 깊이 현묘한 연기 무의 법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연기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그 강의하는 도중에 계속 얘기할 거고 무의 법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의 아무런 것도 걸림이 없는 그런 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가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십현문의 10가지 문이 다 무해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나가면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세계, 두 세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법장 스님이 표현하신 것이 권고문에서 나왔던 탁사현법 생해문이라는 겁니다. 탁사, 사물에 의탁해서 현법,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법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고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3가지 뜻이 아주 중요한 법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탁사현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물에 의탁해서 현상에 의탁해서 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해, 이때 해는 요해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 문은 그 다음에 법문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쓰는데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열반에 이르게 하는 문이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문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경계가 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문의 신이 JANUS라고 하는데 그 고고에서 따서 나온 단어가 그 영어에서 1월달인 제뉴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문, 그게 이제 1월달인데요. 불교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 자체에 탁사현법 생해문에서 보듯이 사라고 하는 데서 그대로 법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법이어야 됩니다. 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진리예요. 그게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색즉시공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색이라는 세계와 현상의 세계와 법이라는 진리의 세계가 사실은 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로 가는데 문이 없잖아요. 그냥 자고 나면 그냥 1월달이 드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사의 세계, 현상의 세계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문 없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탁산법 생애문이라고 하는 7자지만 굉장히 정말 현묘한, 아주 깊이 현묘한 진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제 현수라는 것은 법정의 스승이었던 지엄 스님이 현명한 수천 명의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 그래서 현수라는 호를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수법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화엄의 철학을 종합적으로 완성했던 분으로 우리는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제대로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법의 자리다, 진리의 자리다 하는 그 얘기를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은 객관세계라는 것을 환상이라고 한다라는 그 얘기, 그 다음에는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객관세계라는 것이 왜 환상인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는 사실 마지막 강에서 하는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강경 사국의 4개인데 하나는 제가 풀어 뺐습니다. 그 하나 뺀 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 스스로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는 사교가가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고 그랬어요. 소유라는 말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종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탁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상입니다. 내가 가지게 되는 세상에 대한 상, 이게 소유상이에요. 모든 소유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 상이 사실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를 본다. 참 쉽죠. 부처 보는 게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것만 딱 알면은 부처를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이 전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게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허망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망.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거나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이 그냥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의미로 허망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허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는 실의 반대말입니다. 망은 진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실이 아니고 진이 아닌 거, 진실이 아닌 거, 그것을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이 덧없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유의법은, 여기서 유의라는 것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무유의 반대말이죠. 위. 위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위예요. 부처님은 12연계에서 무명연 행하고 행연 식하고 식연 명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2연계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가서 혹시 못 외우고 계신 분은 12영계는 꼭 한번 외우십시오. 일단 여기서 무명한 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이라는 게 뭐냐? 걸어다니는 게 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은 무언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왜 조작을 하느냐? 무명이니까. 그래서 무명의 연에서 행한다. 행연식하고 식연 명색한다. 그래서 명과 색, 명색, 이름과 형색, 이름과 형색을 조작해서 식을 만들어내고 그 식이 이름과 형색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에 그걸 다 우리는 그걸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잘못은 무명에 있는 거지만 무명은 무언가를 조작을 하고 그 조작해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불교에서는 세계하고 조금 구별해서 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간.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류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마어마하게 굴러떨어지는 폭포의 흐름처럼 나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맡겨져서 세상을 보는 그게 세간이에요. 우리는 그 세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땅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살죠? 세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무명의 연에서 조작을 해갖고 식을 만들어내고 명과 색을 만들어내고 이름과 형색을 만들어내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모든 것을 우리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내가 허위로 만들어낸 유의법은 연몽한 포영,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하나도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간에서 내가 조작해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조작해낸 색, 음성 모든 겁니다. 그 색으로 여기서 아는 견아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 색으로 나를 본다든가 그런 소리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금강경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이제 4번의 강의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왜 허망하셨다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 그거를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례대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게 물리학과에 들어가면은 1학년 실험물리학 맨 첫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혹시 물리학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실험물리학 맨 첫 시간에 배우는 건데 12m하고 12.0m가 다르다. 12m라고 하는 것은 1m짜리 자루 잰 길이에요. 그래서 12m라고 말할 때는 1m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m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길이가 11m가 아니고 13m가 아니라는 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0m라는 것은 0.1m까지 정확도로 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9m보다는 크고 12.1m보다는 작다는 것을 의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둘이 달라요.
정확도가 다릅니다. 우선 화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정확도를 잘 모른다. 우리가 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물리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의 길이 자체를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재는 거죠? 내가 잴 수 있는 거를 재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대상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것조차 그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맨 밑에 줄은 사실 여기 강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우리는 대입 전형에서 학생들한테 하루 시험을 봐갖고 수능 시험 하루 봐갖고 그 점수를 쫙 내서 순위를 매겨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서울대학교 이태 선생님이 미국에 오셔서 저랑 만나서 자기는 정말 UCLA인가 UC 버클리인가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게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학생을 선발할 때 미국에서는 SAT 비슷한 걸 보죠. SAT 성적만으로 뽑지 않는다. 집이 가난해서 맥도날드에서 일했던 아이는 훨씬 큰 자기의 성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평가한다. 라고 하는 거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잠재력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 성적만으로 대입 전형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상을 측정한다는 걸로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는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하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질량은 양성자가 전자의 18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질량을 99%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99% 이상의 질량을 전부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양성자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크기를 1fem토미터라고 합니다. fem토는 10의 -15승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헤집고 다니는 그 공간, 명확하게 그 경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0.5 옹스트롬, 어차피 10의 -15승이건 옹스트롬이건 감이 안 옵니다. 물리학자들은 감이 안 와요. 근데 이거를 fem토미터로 바꾸면 0.5옹스트롬이 한 5만 fem토미터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핵이 차지하는 그 반지름에 전자가 휘젓고 다니는 거는 5만 배 정도 된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을 이런 반지름이 한 1cm 정도 되는 방울토마토 정도로 만약 확대해서 보면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감이 오니까요.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되냐면 5만 배, 반지름이 500m인 구가 됩니다. 500m면 꽤 긴 겁니다. 북한산 높이가 830몇 미터니까 그거는 북한산보다 더 큰 그런 구. 그런 구 안에 요만한 원자핵 하나가 있고 이 원자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수소 원자예요.
이게 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원자라고 하는 게 그냥 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수소 원자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물체도 비어있고 이것도 다 비어있는 거예요. 다 비어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이게 비어있고 내가 비어있으면 몽둥이로 내 머리를 때렸을 때 안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프단 말이야. 우리는 아프다는 경험을 하면서 몽둥이도 뭔가 꽉 차 있고 내 머리도 뭔가를 꽉 차 있고 이것도 꽉 차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걸 통과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말로 이 세계는 다 비어있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성미자 같은 놈은 매 초당 수억 개가 우리 몸을 통과합니다. 그냥 뚫고 가요. 우리 몸이 그렇게 비어있지 않으면 이거 뚫고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구가 형축이 되면 그러니까 태양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태양이 다 망가져서 이제 50억 년 후에 아주 응축이 돼. 태양은 이제 질량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우주에는 중성자별도 있고 블랙홀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쫙 줄어들어요. 블랙홀이 되면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태양도 블랙홀이 안 돼요. 질량이 작아서. 그렇지만 지구가 만약 블랙홀이 된다면, 블랙홀의 일부가 된다면 그 지구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부피안으로 응축이 되어야 되냐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7mm 정도 돼요. 우리 지구 전체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블랙홀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완전히 다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놈이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비어있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왜 비어있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게 만약 비어있고 내가 비어있다면 내 손이 여기를 그냥 쑥 뚫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는 이유는 여기에 표면에 있는 전자하고 내 손가락 끝에 있는 전자하고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분자들끼리 결합이 되어 있어요. 화학 결합이. 그래서 이게 부서지지 않는 한 내 손가락이 못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놈도 비어있고 나도 비어있고 단지 이놈을 구성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전자와 내 손을 구성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내 손이 여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거죠. 뭐죠? 이게 이놈하고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중성미자는 나하고 관계에서 아무런 제지를 안 받으니까 그냥 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중성자도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근데 중성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질량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DNA를 부술 수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죠. 중성미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몸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전자 사이의 전기적인 반발력 때문에 나는 이것이 꽉 차 있다고 느끼고 살고 있고 그런 체험을 한 번도 예외 없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나와 이 물체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나도 비어있고 이 물체도 비어있다. 이 물체는 나는 항상 꽉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로 구성된 물체에 여기 매끈한 면을 이게 사진 찍은 겁니다. 매끈합니까? 울퉁불퉁하고 뭐 말할 수 없이 요철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런 모양이 아니라 여기를 매끈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예요. 여러분이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는 둥글다고 배웠으니까. 사실은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느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보기에는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입니다. 우리가 만약 키가 커서 한 8,000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아, 지구가 둥글구나 하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2m도 안 되니까. 물론 잘 보면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눈치챘죠. 어떻게 눈치챘냐면은 만약 바다가 평평하다면 먼 데서 들어오는 배가 작게는 보이지만 배 전체가 다 보일 거다. 근데 이게 쫙 들어오면서 크게 보이기는 하겠고 먼 데서 작게 보이긴 하겠지만 배 전체가 다 보인다. 근데 지구가 둥글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는 배가 맨 처음에는 돛대 끝에만 끝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배 전체가 가까워졌을 때 다 보이는 현상을 보고 아,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거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사유하게 되면 감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먼 산에 있는 나뭇잎을 눈이 좋은 사람도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 매미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물이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있는 요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물알갱이들이 있다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모공입니다. 이거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미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봐야지 예쁜 거지. 제대로 자세히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봐야 돼요. 보이는 것만 적당히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는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있냐면은 1.5kg에서 한 2kg 정도의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표피에도 있고 뭐 별하고 있는데 다 있어요. 그 박테리아가 다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박테리아 중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냐면 이 털구멍들이 잘 안 보이는 세계. 내 몸에 박테리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세계. 먼 산의 매미를 못 보는 그런 세계, 그런 세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 경험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개가 듣는 주파수, 이거 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호랑이가 듣는 주파수, 인간은 20사이클에서 2만 사이클 정도의 음파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듣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개가 막 괴로워할 수 있는 이런 큰 소리가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왜 안 들리나요? 돌고래는 10만 사이클 이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왜 안 들리냐면은 소리가 들리면은 고막을 치고 그 진동이 신경을 타고 대뇌로 갑니다. 그러면 청각중추가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나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리는 거는 나한테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겁니다. 내 이 뇌가 해석 안 하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요. 이거는 시각에서 더 분명합니다. 내가 뭐를 본다는 건 하는 거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수정철 통과 그래서 망막에 여기 있는 세포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세포가 감지하는 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GB, 빨강과 그린과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 색만 감지를 합니다. 그 외의 색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4,000옹스트롬부터 7,000옹스트롬까지의 조색까지만 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외선도 못 보고 자외선도 못 보고 그보다 더 넘어가는 X선이나 감마선이나 장파나 그런 건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색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요 눈에 있는 망막세포가 그런 신호는 들어와도 감지를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뇌가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색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적외선이고 자외선이고 안 보니까 그 색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야마천군 매천분 개성에서 마음은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갖가지 거를 다 그려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만 본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그런 세간에서 산다.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죠. 달은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까?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십니까? 아니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십니까? 물어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뜬다고 하시는 분이 한 30% 돼요. 정말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십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돌고 달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태양도 여기 있고 달도 여기 있다면 지구가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태양이나 달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달도 똑같이 동쪽에서 떠도 서쪽에서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을 얘기할 때 지동설이 나왔을 때 태양 중심설이 나왔을 때 그렇게 극심하게 저항했던 것이 단순히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굉장히 강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는 맞다. 항상. 내가 틀리다. 항상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조차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뜬다고 하지 일출을 보면서 지구가 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 생각이. 이게 주관적인 한계입니다. 상대성 이론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의 어떤 경험적 배경 때문에 생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좀 더 물리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하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도심지에서는 불빛도 많고 오염도 있어서 이런 은하수가 잘 안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거를 은하수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 태양이 속한 은하. 우리 태양이 은하를 갤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태양이 속한 은하를 우리말로는 우리 은하라고 쓰고 영어로는 대문자 G를 써서 갤럭시라고 씁니다. 그런데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태양은 은하의 바깥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은하가 대충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달걀 후라이 해놓은 것처럼 앞뒤로 노른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게 이겁니다. 그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속하는 은하 안에 별들이 제대로 세볼 수가 없습니다만 한 3천억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가 우리가 관측 가능한 범위의 우주 안에 몇 개 정도 있냐면 또 한 3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는 항성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거죠. 항성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스타예요. 별. 별이 항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좀 잘못 써가지고서 지구별이라고도 하고 해성도 별이라고 하죠. 해성 별이니까 그때 그게 항성이 아닌 줄을 몰랐기 때문에 위성도 별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말을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별하고 항성하고 같은 말인지를 모르는데 사실 항성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를 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호주 천문대가 한 7, 8년쯤 전에 관측한 하나하나 쉬어본 걸로는 7천억 곱하기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가 또 있어요. 그거는 또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7천억 개 내지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그런데 이 별들이 가만히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지금까지 5천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5천억 년 정도가 지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소원자라고 하는 핵융합 반응의 원료를 다 태워버리고 이제 빛을 더 이상 내지 못합니다.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별이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100억 년 정도가 되고 은하와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이 수많은 별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은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한 200만 광년 정도 떨어진 마젤란 성운하고 안드로메다 성운 딱 2개. 그러니까 3천억 개의 은하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은하하고 마젤란 성운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보려면 거대한 장치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별들이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요 끝에서 저 끝까지의 길이가 10만 광년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할 때 10만 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가령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하면 저기 있는 별은 우리 은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10만 년 떨어져 있는 별인데 8만 년 전에 그 별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별이 지금 그 별빛이 오늘 밤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없어진 별을 보면서 아, 저기 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주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3개의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은하 안에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별들은 8만 년 전에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별이 지금 거기서 빛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나 마젤란 성운은 200만 년 전에 떠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대상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현대물리학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이 모두 가짜겠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원리적으로 가짜다. 원리적으로 허망한 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물리학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본론적인 얘기는 3번째 강의 시간에 주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산란. 컴퓨터 산란이라는 건 여기
여기 이제 빛이 와서 전자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이 물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여기서 빛이 와서 부딪혀갖고 반사돼 나오는 빛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물체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자의 위치가,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전자에다 빛을 쏘여서 그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이펙트라는 거는, 컴퓨터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서 빛이 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에 부딪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자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빛이 여기 와서 부딪히고 빛이 이제 이쪽으로 튕겨나와. 그럼 내가 보면은 빛이 여기 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놈은 빛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다른 데로 튀어나가게 된다. 이게 컴퓨터 산란, 컴퓨터 효과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놈의 위치를 여기라고 아는 거는 빛이 와서 반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안 움직여서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전자의 위치를 알려고 하면 빛이 오게 되면 빛이 튕겨나오면서 전자는 딴 데로 가요. 내가 위치를 알려고 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위치가 달라집니다.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들의 모습을 도식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에 의하면 지구와 화성과 목성과 토성의 위치를 300만 년 후에 어느 날 어디에 있는지 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뉴턴 역학도 필요 없습니다. 관측 기록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전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전자의 위치는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려져 있는 거는 있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흐리게 그려져 있는 건 있을 확률이 적군. 마치 구름처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궤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어디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젠버그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다. 조금 아까까지는 어떤 얘기였냐면, 천체를 보는 거는 꼭 그런 거 아니면 자로 재는 거, 길이 잰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자를 가지면 계속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무한히 정확하게는 물론 못 재겠지만, 다시 말하면 관측 장비를 개선하고 관측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보다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인데 여기서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오면은 우리는 원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관측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위치라든가 전자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모멘텀은 이제 질량에다 속도 곱한 건데 속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원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안다면은 원자가 어느 곳으로 갈지 속도는 덜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 또 어디로 가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면은 어디에 있는지를 덜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래서 식으로는 X, 위치의 uncertainty를, 위치의 불확정성을 얘기하고, PX는 X 방향으로의 속도, 질량을 곱한 거지만
그것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야기하죠. 요 x에 대한 불확정성과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과 속도에 대한 불확정성의 곱은 0이 아니다.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아주 작은 수기는 하지만 에취바라고 하는 아주 프랑크 상수입니다. 프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 그곳에 2분의 1보다 더 작게 측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게 원리적인 불확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알려고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양자역학은 많은 부분이 그렇게 모르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리적 불확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사실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정말로는 어디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의 논쟁이 있었고,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아인슈타인이었고, 그게 1927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건 1983년, 60년 정도 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은 어디 있는데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지지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피연생과예요. 연에 의해서 과가 생겨난다 하는 거죠. 씨앗이 있어서 싹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부정하십니다. 우리의 보통의 인과론은 원인과 결과를 그냥 직선적으로 연결을 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런데 씨앗을 이런 상위에다 놔보세요. 싹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씨앗 안에 싹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씨앗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수히 많은 연에 기대서 피연해서 싹이라는 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10분 후에 내가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방 안에 공기가 다 사라지면 10분 후에 내가 없어요.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에 기대서 10분 후에 내가 있는 겁니다. 12연기 아까 말씀드리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서 산다. 그러니까 여기 씨앗이 그대로 싹으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불교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씨앗과 싹을 직접적으로 연결 안 시켜요. 무수한 연이 거기 개입을 해야 그게 싹으로서의 과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호의존성, 줄여서 상이성이라고 합니다. 노경에서는 세계에 갈 때가 서로 갈 때, 이거는 옛날에 정경용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 그때 강의 들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랬던 건데, 세계에 갈 때가 서로 갈 때 이것이 의지해야만 산다. 그 하나만 없어도 서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게 의존성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가 근본경에서부터 있습니다. 바퀴, 축, 판, 손잡이, 이런 것들이 인연화합해서 수레라는 게 생긴다. 엔드를 보세요. A하고 N하고 D라고 하는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A와 N과 D에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없어요. 그럼 그리고는 어디서 나오죠? A와 N과 D가
어떻게 의존하느냐, 어떤 관계의 맥락을 맺어가느냐, 어떤 연기적 존재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A에도 없고 N에도 없고 D에도 없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베르고송은 이거를 창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생각해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세계의 비밀은 베르그송의 표현에 의하면 창발이고 이머전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기입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가? 우리 세상에는 92개의 원자밖에 없어요. 그 92개의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연기적 존재를 만들어가느냐, 그것과 그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에서 이 복잡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A에도 없고 N에도 없고 D에도 없는 거, 바퀴에도 없고 축에도 없고 판에도 없고 손잡이에도 없는 것이 인연화합을 하면서 수레가 만들어진다. 씨앗 안에는 싹이 없지만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고 땅의 영양을 공포하고 태양이 쪼이는 그런 연이 결합하면서 싹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경에는 목재의 연하고 풀의 연하고 볏짚의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가옥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처럼 뼈의 연하고 근육의 연하고 피부의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신체를 얻게 된다. 나 자신이 이게 뭐하죠? 고정된 아는 아트만의 음역입니다. 나라는 의미도 있고 아트만을 음역하는 거로 의미입니다. 아트만은 불교에서 자성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성, 청정심 할 때 그 자성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 상태,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그 상태의 자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무자성이라고 한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 자기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고집한다면 이 세상은 좀 훨씬 간단하겠죠. 그래서 의상 스님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했어요. 자성을 따르지 않고 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게 이 세상의 비밀이에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나다. 호흡을 해야 살고 배설을 해야 사는데 옐로우스톤의 늑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늑대를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역사상 늑대에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는 건 3명이야. 다친 사람이 3명이야. 근데 우리는 늑대를 악마라고 생각하고 그놈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늑대가 전멸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초식동물이 행복하게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크라고 하는 그 사진을 제가 가져올 걸 그랬는데, 엘크라고 하는 물을 좋아하는 굉장히 덩치가 큰 사슴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물가에 있는 나무를 싹 다 먹어서 다 죽었어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물가에 살던 비버가 다 죽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아주 황량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초식동물인 엘크는 행복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해 가뭄이 좀 들면 집단 아사를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왔어요. 순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00여 멜이 되었다. 그랬더니 엘크들이 물가에서 쫓겨나고 숫자가 조정이 되고 비버가 돌아오고 생태계가 복원이 됐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포식자가 없는 초식동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온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그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신신명에서는 경유능경, 신신명은 중국 선종의 3조 승찬 스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 오로지 유자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능에 의해서 경이 된다. 능은 주관이에요. 경은 객관이고, 객관이라는 것은 오로지 주관에 의해서 경이 된다. 주관은 오로지 객관에 의해서 주관이 된다. 나는 바깥의 세상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고, 바깥의 세상이 뭔지, 그 객관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자체가 아니야. 나에게 나타나는 객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경은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경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력 썼을 때 나는 뭐뭐뭐뭐뭐뭐뭐뭐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거기 정말 내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델피의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신탁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현명한 사람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현명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더라. 나는 그건 아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현명하구나 했는데, 아마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알았던 분은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아, 대상이라는 건 내가 있으면서 대상이 되는 거고, 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는 거구나. 제가 여기 와서 혼자 이렇게 떠들면은 미친놈이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떠드는 거지. 그거 아무도 없는데, 떠드는 놈도 없는데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뭐 할 일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서로 관계입니다. 근데 한국어 하나만 얘기할게요. 영어로는 너 밥 먹었니? 하면은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노고 밥을 먹었으면 예스예요. 근데 한국어는 참 좋은 것 같아. 너 밥 안 먹었니? 했을 때 밥을 안 먹었으면 네라고 대답을 해요. 영어로는 노라고 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었을 때 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한 긍정과 부정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우리는 언어 습관 자체에서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이 물어본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고, 영어는 상대방이 뭘 어떻게 물었든지 상관없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거죠.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10만 년 전의 인간하고 지금의 인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유전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10만 년 전의 인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게 우리는 다르죠. 그 문명이 우리를 만든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사는가? 영화 매트릭스가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주형 틀이라고 하는, 지금은 쓰지 않는
지금도, 그건 지금도 쓰죠. 주형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형 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쇳물을 거기다 부으면은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 나타나는 거. 그게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를 다른 물체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게 매트릭스고, 수학에서는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고,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영어에서 고어에서는 자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전기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신체기관이 자궁이죠. 이게 뭐 위대한 겁니다. 그게 매트릭스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영화에 나오는 꿈을 꾸어본 적 있나 네오. 네오가 무슨 뜻이냐면 완, ONE의 철자를 뒤바꿔 놓은 겁니다. 완이라는 게 제일자, 다른 거가 있을 수 없는 하나, 그거를 완이라고 하죠. 꿈을 꿔본 적 있나 네오. 너무 성세해서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꿈 말이야.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어떻겠나 네오. 그때 꿈과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지? 장자의 호전몽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매트릭스는 사방에 있네. 우리를 전부 둘러싸고 있지. 심지어 이 방 안에도 매트릭스는 진실을 볼 수 없도록 우리 눈을 가려놓은 세계야. 모피어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이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이걸 입속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내 뇌에 쫄깃하고 맛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뭐지? 현실을 어떻게 정의 내리나? 만일 느끼고 맛보고 냄새맡고 보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라면 현실은 그저 뇌에서 해석해버린 전기신호에 불과해. 우리는 사실 그런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여산진면목이라는 시에서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보면 봉우리 하나만 보고 이쪽에서 보면 능선이 보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능선이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봉우리 하나만 보이는데 뭐가 여산의 진면목이냐? 그거는 나는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선종에서 너의 진면목이 뭐냐 하는 화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만지자예요. 다만지인데 우리는 단지라고도 쓰고, 다만이라는 건 우리말이고 단지는 이제 한자어인데, 나의 몸이 이 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산 안에 있으면은 산의 진면목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매트릭스에 갇혀 있어요. 상대성 이론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짠가요? 돌고래한테 물어보세요. 바닷물이 짜다고 하면 돌고래 아마 못 살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돌고래나 고등어한테 물어보면 바닷물은 짜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돌고래나 고등어가 육지로 올라와서 공기에서 호흡을 하면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할지도 모르죠.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는 설탕물을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설탕물 싫어하지는 않지만 구별을 못합니다. 진화의 과정 중에서 단맛을 느끼는 대뇌 중추가 소실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달고 안 단 거를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고기를 먹으니까. 단맛과 달지 않은 맛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유인원들입니다. 원숭이과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색깔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설탕물이 달까요? 그 이겁니다. 바닷물이 정말로 짜다면, 짠 것이라면 돌고래한테도 짜야 되죠. 설탕물이 정말로 단 것이라면 고양이한테도 달아야 됩니다. 바닷물이 짜고 설탕물이 단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설탕물이 달지 않고 바닷물이 짜지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본성적으로 짠 게 아니가 여기 이 인이 그대로 나한테 와서 과가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연을 거치면서 나의 뇌가 해석한 걸로 과가 나오기 때문에 달지 않은 설탕물을 달다고 느끼게 만들어 놓고 짜지 않은 바닷물을 짜다고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그런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고 한 번도 그 매트릭스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알아야, 감춰진. 초대 원장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히말라야, 눈이죠. 눈으로 감춰진 산. 알라야. 그래서 히말라야가 눈으로 감춰진 산. 한자로는 설산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알라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거를 장식이라고 얘기해줘. 그런 장식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짜지 않은 바닷물을 짜다고 느끼고 달지 않은 설탕물을 달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는. 그래서 불구부정이라고 그랬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깨끗하다고 느끼고 단지 내가 더러운 거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푸르다는 거, 하늘이 푸르다는 것도 가짜입니다. 하늘이 푸르다고 하는 그 아주 간단한 사실. 그거는 우리 눈이 시각중추가 하늘이 푸르게 느끼게끔 38억 년 동안 진화해온 결과죠. 그 진화의 누적적인 결과로 우리는 하늘을 푸르다고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드러나기가 참 어렵다. 자, 보세요. 여기 물리학의 제일 기본적인 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체가 움직이면은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이놈이 계속 움직여요.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은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이놈은 계속 정지해 있다. 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물체가 있어요. 내가 힘을 가했어요. 이게 움직여요. 힘을 딱 놓으면 이놈이 쓰네. 이게 경험과 원리 사이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움직이고 힘을 멈췄을 때 물체가 서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힘을 가하면 움직이고 힘을 멈추면 서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뭐가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 마찰력을 상쇄하고 그 이상의 힘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마찰력 때문에 힘을 딱 멈추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은 우리의 경험에서 성립하지 않는 공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갈릴레이가 만들어낸 거고 뉴턴력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우리의 경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매번 하느냐 하면 힘을 줬을 때 움직이고 힘을 멈추면 산다. 그런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도 부처님이 알아내셨던 연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세계는 텅 비어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비어 있는 것이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매끄러운 표면은 매끄럽지 않다. 바닷물은 짜지 않다. 하늘은 푸르지 않다. 붉은색은 붉은색이 아니다. 우리는 이 표면을 매끄럽다고 생각하고 바닷물을 짜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푸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간에서 살고 있다. 그럼 세간은 뭐냐? 세계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고 연기에서 나타나는 세계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일수사견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을 보고 네 가지의 견해가 생겨난다. 천상의 인간이 보면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이고, 인간이 보면 마시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가 보면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기가 보면 고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객관으로 나타나는 거는 객관 자체가 아니고 나와 객관 사이에 어떤 인연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대상으로 내가 보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자성이고 무실체이고 다만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서 산다. 용수보살의 중론 24장 관사제품 중인연생법,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 그거를 나는 공이라고 한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뿐이, 그래서 공이니까 그거는 다 가짜다. 그럼 나타나는 거는 뭐냐? 나타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가전연경에서 나오는 말이, 부처님이 가전연한테 생하는 걸 봐라. 그럼 없다고 할 수 없다. 멸하는 걸 봐라. 그러면 있다고 할 수 없다. 멸하는 데서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생하는 데서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유무의 중도가 됩니다. 조금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빨리 나갑니다. 그러면 유와 무를 다 부정하면 뭐예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를 부정하고 무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서 유와 무의 가운데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중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 그게 중도예요. 중도라는 말은 그냥 연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면 공이고 공이면 중도고 연기면 중도고 중도면 연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용수보살의 어법에서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대신기신론에서 마땅히 알아라 세간의 일체 경계는 다 중생의 무명망심에서 얻어지고 머물고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체 법은 거울 안에 있는 상과 같다. 거울 안에 있는 상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실체가 없고 얻을 게 없으며 오로지 마음뿐이어서 허망하다. 오늘 주제가 허망이에요. 그래서 참 멋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생하면은 가지가지의 법이 생하고, 마음이 말하면은 가지가지의 법이 멸한다. 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쉽게 그 양자역학의 세계나 아니면 뭐 거시적인 우주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불교적인 세계관과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그에 관해서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불교가 과학과 충돌할 때, 그러니까 과학과 충돌하는 과학과 불교의 각자의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약간 논쟁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대과학과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교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과 불교가 각각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때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것들은 과학과 불교가 많이 일치를 하고 시각이 이렇게 상부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대과학과 어울리지 않는 불교적인 교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가 있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여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윤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과 불교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각자의 설명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윤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회라는 건 원래는 삼사라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삼사라라는 것은 파동처럼 어떤 하나가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가령 은행나무 침대에서처럼 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이번 생을 이어간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윤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란타 왕몽경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미란타 왕이 나가세나 존자한테 뭐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윤회와 무화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업을 그대로, 업이라는 말은 안 했죠. 그 전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중에 다시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은 있지만 업자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있다. 왜 업이 있느냐? 여기에 이 꽃을 보라색으로 보는 것도 업입니다. 이것을 보라색으로 봐야, 아까 제가 이거를 무색이라고 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무색이라고 했죠. 반야심경의 얘기가 뭐냐 하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요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보라색으로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색이에요. 옛날에 이경 선생님도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안이비설신이, 무안이비설신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거 참 불교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거를 보라색으로 보는 거는 우리의 업이 그렇게 나타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매트릭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보라색이 아닌데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것을 보라색으로 보게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업이에요. 그러나 그 업자는 없다. 업자가 있으면은 윤회를 한다는 얘기고, 윤회를 그대로 은행나무 침대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그 생을 받아들이고 간다는 거가 됩니다. 그 윤회를 어떻게 이해한가에 달린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아하고는 충돌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라는 집에서 불이 나고 그것이 B라는 집으로 옮겨 붙었다. 그러면 B라는 집에서 난 불이 A라는 집에서 난 불과 같으냐? 같지 않다. 그러면 A라는 집에서 난 불이 없었다면 B라는 집에서 불이 났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A라는 집에서 난 불과 B라는 집에서 난 불은
같은 것이 아니면서도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무아이면서도 윤회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가사키 전자가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들라. 미란타왕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유가 치즈로 바뀌는 거다. 우유하고 치즈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유가 없으면 치즈가 안 생기고 같지 않으면서 우유에서 치즈가 되는 것 같이 변화하는 거. 무상하면서도 이어지는 거. 그래서 용수보살은 그런 불일, 불이. 불일, 동일한 것도 아니고 이, 다를 이자, 다른 것도 아니다. 불상부단, 항상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상부단하고 불일불이한 거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것도 부정하고 다른 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도 부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부정을 합니다. 불상부단,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부정을 하고 단절된 것도 부정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속성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면서 변해가는 거. 그것이 저는 윤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아윤회예요. 무아를 부정하지 않는 윤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불교 주제가 불교와 과학의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친화성, 친근감 그런 것들이 주제였는데요. 반대적인 얘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먼저 했고요. 뜨거운 주제여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질문인데 아까 말씀했던 강의 중에 나왔던 그 불확정성 원리의 부등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네요. 그 위치의 불확정성. 그 불확정성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돼야지만 합니다만 요게 여기 있는지 모르는 요 정도를 불확정성이라고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 위치의 불확정성이 있고 여기에 속도의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무한히 정확하게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속도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뉴턴 역학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무한히 위치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고 무한히 속도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뉴턴 역학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요 다음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고 한 것이 뉴턴 역학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 위치의 불확정성하고 속도의 불확정성이 아예 없다. 불확정성이 없다. 그냥 위치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고 속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뉴턴 역학인데 양자 역학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면 속도의 불확정성이 막 커집니다. 속도의 불확정성이 막 커진다는 얘기는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면 이 한 놈의 에너지가 우주 전체 에너지보다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치의 이런 불확정성하고 속도의 불확정성을 곱하면은 어떤 상수, 플랑크 상수인데 2분의 h5보다 작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의 불확정성하고 위치의 불확정성하고 속도의 불확정성을 무한히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불안해지고 불확정해지고 요 속도를 정확하게 하면 요 위치는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고 그것은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측정 기술을 향상시키나 측정 기계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네, 관련해서요. 결국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뭐 그런 원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한 불확정성 원리가 강해진 간에
원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대상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용되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미시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조금만 커지면 우리는 뉴턴 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세계로 뭐랄까요, 이렇게 질적으로 바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법칙들이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시 세계에서의 불확정성 원리는 미시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스케일의 세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불확정성 원리가 관철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에 근거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냐면 뉴턴 역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1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에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근데 태양은 이걸 수직하게 끌어당겨요. 가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가는 방향에 수직하게 끌어당기는데 이거 탁 돈단 말이에요. 어떻게 뉴턴 역학도 필요 없어요. 아까도 잠시 그냥 말씀드리면서 넘어갔지만, 여러분 혹시 만세력이나 천세력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보면 수만 년 후에 어느 날 일출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럴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뉴턴 역학이 성공적이었고, 관측만으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미래의 천체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천체가 있는 공간에서는 이 천체의 운동을 방해할 만한 뭐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없느냐 하면은 10세제곱미터의 그런 공간에, 우주 공간에는 원자가 하나 정도 있습니다. 딱 하나.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거의 진공이에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그런 진공을 지구상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 정도의 진공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지구의 운동을 방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체의 운동은 지금의 위치를 정확하게만 알면은 수백만 년 후에 이 천체가 다른 천체하고 부딪히지 않나, 수백만 년 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속도로 갈지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뉴턴 역학의 성공이죠.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그러냐?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요 한 2m 바깥에 표적을 향해서 날려보세요. 맞출 수 있나? 못 맞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공기가 많아갖고 중간에 막 변합니다. 그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지상의 세계는 혼돈의 세계라고 그랬던 것은 그런 이유죠. 지상의 세계는 인도에서처럼 지수와 풍의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천상의 세계는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는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제5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제5원소가 이제 그래서 나온, 지상에는 없는 원소예요. 그래서 제5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천상의 세계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세계다. 근데 지상의 세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이 굉장히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지금 아무리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지상에서는 그것이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인류가 만든 전쟁 물질 중에서 ICBM 같은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10m 바깥에 있는 오리
뒷다리뼈 정강이를 맞출 수 있다는 정확도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궤도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확하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뉴턴 역학이 말한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운동의 궤도를 그릴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지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천상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칙이 얘기하는 것대로 그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천체 운동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강의 중에 계속해서 이제 감각 경험의 한계라든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세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이런 것은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만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깥으로 투사를 함으로써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제 환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꼭 예전에 저희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철학을 배울 때 플라톤 철학에 그 동굴의 비유와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벽만을 바라보고 뒤에서 불빛을 비치면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그야말로 감각 경험만 하는 사람들의 이제 예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진리, 그러니까 객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진리는 이데아를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플라톤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감각 경험만 가지고 이론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이성적인 사유, 단적으로 말하면 수학이죠. 수학을 통해서 원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또 유력한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어떤 감각적인 경험, 그러니까 일종의 경험론적인 체계와 어떻게 보면 합리론적인 혹은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보적으로 추구를 한다면 객관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어떤 파악, 접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강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책에서나 배웠던 수학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서양 철학사의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라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그의 세계 철학사에서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네 사람의 철학자로 이제 스승인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그 두 사람을 들고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또 하나가 정말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들고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영향에 의해서 그 후대에 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프로토미우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플라톤주의가 부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에서 과학이 단지 우리의 경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성의 법칙에서 보면은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믿으면 법칙이 안 돼요. 사실은 관성의 법칙조차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밀어야지 움직인다고 하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 뉴턴 역학의 제1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을 보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럼 불교는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색이 있는 거기서 무색을 보는 겁니다. 그게 관이죠. 그러니까
그냥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잡생각을 일단 정지해 놓고, 그게 지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뭐를 관해야 됩니다. 그게 관이죠. 이게 지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보았을 때는 바닷물을 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짜다고 느껴지지만 그 자리에서 바닷물이 짜지 않다. 우리에게는 색이 나타나고 색성 향미 촉법이 나타나지만 무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것을 관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불교도 절대로 우리의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넘어서는 것. 경험이 없으면은 부정도 안 돼요. 한 예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용수보살이 아까 관사제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중인연 생법, 아설 즉시 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생한 법을 나는 공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한 법이 없으면 공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색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색을 부정하고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아주 정말 위대한 전통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색의 자리가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색즉시공이, 즉이라고 하는 것은 문어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을 파해서 남이 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학 중에서 A와 B가 같다는 것은 어떻게 A와 B를 같다고 하냐면 A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인정하고 B라는 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미적지근하지 않아요. 색, 즉, 시공이. 즉이라는 것은 자신을 파해서 남이 되는 거예요. 색, 즉, 시공이라는 말은 색을 파해서, 즉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이 되는 거예요. 색이라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색의 그 자리에서 그냥 공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색이 없어지고 공이 드러나는 자리가 색즉시공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 번째 강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걸, 네 번째는 중요한 걸로 나오는 게 반야심경에서는 코바르 다음에 공즉시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절대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색, 즉 시공에서는 색이 자신을 파해서 공이 되고 공즉시색은 공이 자신을 파해서 색이 되는 거예요. 색이 없으면 공도 없어요. 색이 있고 공이 있는 그 두 둘이 같다는 게 아니라 색은 자신을 파해서 그냥 바로 거기서 공이 되고 공은 자신을 파해서 바로 거기서 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참 멋있죠. 유사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 중에 연기를 유무 중도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시고요. 유와 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걸 이제 무자성과 관련시켜서 설명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도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중도가 유무의 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수행의 방법으로 고활하게 중도, 그냥 죽어라 하고 몸을 망치면서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는 거, 아니면
쾌락에 젖어드는 거. 부처님이 고행을 해보셨단 말이에요. 쾌락의 생활도 해보시고, 근데 그걸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검은고 줄의 비유를 들면서 고락중도를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무의 중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전연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전연경에서 부처님이 가전연존자한테 유무의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제대로 그 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라지는 걸 봐라, 멸하는 거죠. 거기에서 생이라는 것은 없다. 생하는 걸 봐라, 멸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찰스 다윈이 스코틀랜드 해변에서 그 당시에는 없었던 생명의 화석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의 화석이 있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10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느꼈어요. 그러면서 생명은 계속 변화해 간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생명은 변화해 가면서 진화해 간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 생명이 진화한 것을 딱 얻었다 하면은 그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한 게 스코틀랜드 해안가에 있는 화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딱 거기서 보면은 그게 전체 세계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하는 거에서 멸을 본다, 멸을 볼 수 없다 하면은 거기서 멸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없음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없음이 거기서 부정이 되면은 이 세상 전체가 다 없음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으면, 멸하는 거에서 생이라는 건 없다 하면은 그 지점에서 생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생이 부정되면 생은 전체에서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화석에서 진화를 했다고 하면은 전 세계 생물이 다 진화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제대로 부정이 되면은 거기서 일체가 다 부정이 됩니다. 일체가 다 부정이 되면 생하는 것에서 멸을 부정하고, 멸하는 것에서 생을 부정하면 생과 멸이 다 부정이 됩니다. 유가 유 아닌 것을 알면 유가 부정이 되고, 무가 무 아닌 것을 알면 무가 부정이 되고, 유무가 부정이 되고 생멸이 부정되면 남는 건 연기밖에 없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일불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시키면 불일불이하고 불상부단하게 진행되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성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를 왜 인정할 수 없느냐? 지금 이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는 아트만이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의 자성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불일불이하고 불상부단하게 변화해 가는 것, 흐름인 것. 그러면은 아를 인정할 수가 없죠. 거기서 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가 다 부정이 됩니다. 그게 무아입니다. 왜 무아냐? 나는 어떤 거든 다른 거에 의존해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를 합니다. 의존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연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가까스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숨 안 쉬면 3분이면 다 죽어요. 굉장히 나쁜 비유긴 하지만 바깥에 있는 공기에 의존해서 간신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성이 없어요. 단지 의존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에 의해서, 연에 의존해서 사는 것, 그게 연기죠.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변치 않는 성질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는 안 남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같은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강의 중에 별의 부피가 만약에 이제 압축을 시켜 놓는다면 백사장의 한 알의 모래홀보다 작아진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각경험의 시공간적 한계를 설명을 하시면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원자라는 게 공간적으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압축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맥락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그렇게 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손바닥과 테이블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역시 뭐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거나 반발하거나 그런 것들이 붕괴되었을 때 무한히 모래알 만한 게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는 질문입니다. 종이가 있는데 종이는 내가 누르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이거 찢어지는 겁니다. 종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 사이에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세게 치면 나무가 부서지겠죠, 아마.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화학 결합을 끊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 이거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종이를 다시 비유를 하면은 이 종이 사이사이에 원자나 분자들 사이에 결합이 있죠.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이의 맨 바깥, 이 종이의 맨 바깥에 있는 원자, 그것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도 이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 전자와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R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게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되면 된다는 얘기는 무한대의 힘을 줘야지 이놈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힘이 우스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습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의 반발력이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이것에 이 나무를 이루고 있는 물체의 화학 결합을 뚫을 수는 있어도 이거를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이 화학 결합이 유지가 되는 한은 이거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면은 중성미자는 어떻게 뚫고 가느냐? 지금 수억 개가 매초 우리 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중성미자는 중성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작은, 크기라는 걸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전자가 이놈이 들어오는 걸 방해를 못해요. 방해를 하려면 전자와 전자 사이는 방해가 되죠. 서로 반발력이 있으니까. 이놈은 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허공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대받았다가 그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그 위로를 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대받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고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주관일지 모릅니다. 예, 간단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 손바닥과 테이블은 서로의 반발력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건 아마 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끼리의 어떤 청력이라고 하나요?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소원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 있고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상호간에는 인력이 작용할 텐데 왜 전자는 원자 핵 속으로 들어가서 달라붙지 않나요? 예, 똑같은 얘기가 태양이 지구를 끄는데 지구가 왜 태양에 달라붙지 않느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양자의 극적인 얘기가 거기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구가 태양에 달라붙지 않는 얘기는 맨 처음에 지구가 이렇게 갔기 때문이죠. 맨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 속도가 계속적으로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가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갔을 텐데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계속적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그만큼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인력이 중력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이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끌지만 지구가 태양에 가서 들러붙지 않고, 이건 이제 이 얘기를 그대로 전자에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랬는데, 이건 이제 좀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어가 이제 설명했던 건데, 그래서 전자는 또 이 핵에 들어가서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의 얘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공간에서의 얘기고, 이놈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압축을 하면 전자가 프로톤에 들어갑니다. 이거 압축을 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게 0이 돼버립니다. 중성자가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압축을 하면 이게 중성자가 되고, 그런 놈들이 모인 게 아까 제가 잠깐 슬라이드에 넘어갔던 중성자 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엄청나게 압축이 되면은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요 얘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홀이 되죠. 그 블랙홀이 되면 지구 전체가 요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감각 경험도 그렇지만 이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물리학,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물리학입니다. 아마 블랙홀이나 중성자 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물리학적 현상이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질문 드릴 게 사실은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오늘 하는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또 다음 시간 또 세 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조금 더 정리해서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양영진 교수님 모신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전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